이런 남자다운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침실에서 그녀가 속삭인 달콤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프로골퍼 출신의 매력적인 40대 여성 박소에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던 62세 은행 출신 퇴직자에게는 마치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애정과 관심이 25억 원을 노린 치밀한 연기였다면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무너뜨린 한 남자의 참혹한 배신감과 그 후에 펼쳐질 치밀한 복수의 이야기.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소희야, 정말 괜찮을까? 25억이라는 돈이. 창호 씨,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성공해요. 민창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계좌 잔액이 25억에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 아내를 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 아침, 창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비어 있었죠. 6개월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흔적은 집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호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가 혼자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식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영숙아, 넌 어떻게 매일 이런 걸 해냈을까? 창호가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들과 직원들을 만나왔지만 지금 이 집에는 그와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바쁘다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한 뒤로 더욱 바빠졌습니다. 해외 출장과 야근에 쫓겨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창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억 원이라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창호는 또다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 불안과 정치 갈등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었죠. 에이, 재미없어. 창호가 채널을 돌리며 투덜거렸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저녁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서 창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오전 9시에 일어나는 것이 고작이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창호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주일 후 견디다 못한 창호는 근처 병원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창호의 상태를 진찰한 뒤 진단서를 써주며 말했어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보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우울증이라고요? 창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30년간 숫자와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우울증이라는 진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 참여를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의사의 조언을 듣고 집에 돌아온 창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겨 했던 등산은 혼자 하기엔 너무 쓸쓸했어요. 그때 문득 평생 미뤄뒀던 골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골프라도 배워보자. 창호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창호는 집 근처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등록을 마치고 처음으로 골프채를 손에 잡아봤어요. 이게 맞나? 창호가 어색한 자세로 공을 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연습하던 다른 이용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 처음이신가 보네요. 연습장 매니저 박기범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박기범의 친절한 지도 아래 창호는 조금씩 골프의 기초를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엔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공이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오, 이제 좀 되는군요. 창호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3주간의 꾸준한 연습 끝에 창호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200야드를 넘기는 샷을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멀리 갔네. 창호가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골프가 점점 그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죠. 어느 토요일 오후 창호는 평소와 같이 연습장에서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문득 옆을 바라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옆 타석에서 우아한 자세로 스윙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폼과 리듬감 있는 동작, 스윙을 할 때 살짝 올라가는 스커트는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죠. 창호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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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리듬으로 공을 치는 소리였죠. 그녀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치는 거구나. 창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여성은 검은색 골프웨어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창호는 한동안 자신의 연습을 잊고 그녀의 스윙을 지켜봤어요. 그때 여성이 골프백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실수로 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장갑이 창호 쪽으로 굴러왔죠. 어머나. 여성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창호는 재빨리 장갑을 주워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장갑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창호는 그녀의 미소에 넋을 잃었어요. 저는 박소희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아, 네. 민창호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와요. 창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소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타석으로 돌아갔어요. 창호는 그녀의 스윙을 슬쩍 보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보기는 민망했습니다. 몇 번 연습용 공을 치는 척하면서 옆눈질로 훔쳐봤어요. 소희의 스윙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동작에서 전문가의 실력이 느껴졌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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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치는 공마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분 정말 잘 치시네. 창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소희가 연습을 마치고 골프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도 슬슬 정리할 시간이었지만 왠지 아쉬워서 몇 번 더 공을 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소희가 지나가면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창호가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창호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소희의 미소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생긴 것이 신기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창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연습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소희가 올까 해서였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창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소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창호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연습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창호와 한두 타석 떨어진 곳에서 연습했어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희가 창호에게 다가왔어요. 스윙 자세가 좀 아쉬워 보이는데 괜찮으시면 조금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창호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소희가 창호 뒤로 다가왔습니다. 팔꿈치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녀의 손이 창호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어요. 창호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소희가 창호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동안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창호는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소희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날 연습이 끝난 후 창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소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창호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희는 창호의 스윙을 더 자세히 봐주기 시작했어요. 허리 회전이 부족해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소희가 창호의 허리에 손을 대고 회전 동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창호는 그녀의 손길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깨 라인도 중요해요. 이번에는 소희가 창호의 어깨와 등을 만지며 자세를 교정했어요. 이 근육을 좀 더 의식해 보세요. 소희의 손이 창호의 등 근육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이 끝난 후 창호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어떠세요? 식사라도. 아, 오늘도 일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소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시간 내볼게요. 창호는 또다시 아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창호에게 더욱 밀착된 지도를 해줬어요. 백스윙 할 때 이 부분을 느껴보세요. 그녀가 창호의 옆구리 근육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해요. 소희의 손이 창호의 옆구리에서 가슴 쪽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창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팔로 수루할 때는 이쪽 근육을, 소희가 창호의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터치했어요. 창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도 연습 후 창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희 씨, 정말 감사해요.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데. 보답은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소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시간 되실 때. 글쎄요. 요즘 정말 바빠서. 소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호는 그녀가 자꾸 거절하는 것이 더욱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바쁘신 걸까? 집에 돌아온 창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분명 골프 실력이 뛰어났고 가르치는 것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 골퍼인가? 아니면 골프 강사? 창호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무엇보다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연습장에서의 짧은 만남만으로는 아쉬웠어요. 이틀 뒤 창호는 새로운 골프웨어를 사러 갔습니다. 소희 씨가 보면 어떨까? 밝은 파란색 골프 셔츠를 사면서 창호는 혼자 웃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잘랐습니다. 다음 날 연습장에서 소희가 말했어요. 오늘 왠지 더 멋있어 보이세요. 정말요?
창호가 기뻐하며 웃었어요. 그날도 소희는 창호에게 세심한 지도를 해줬습니다. 중심 이동이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로. 그녀의 손이 창호의 허벅지에서 허리로 이동하며 설명했어요. 창호는 그녀의 터치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완전히 옮겨져야 해요. 소희가 창호의 허리를 잡고 체중 이동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가슴이 창호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물컹했습니다. 창호는 온몸이 타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 끝날 때쯤 창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소희 씨, 정말 궁금한데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골프 관련된 일이에요. 소희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골프 관련 일이라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소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창호는 그녀의 대답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되실까요? 글쎄요. 다음 주쯤? 창호는 애가 달았습니다. 오늘은 꼭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혹시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지 봐도 될까요? 창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사무실 구경 같은 거 말씀이세요? 소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빙긋 웃었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네. 네, 은행에 있을 때 여러 사업들을 봤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서. 창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는 잠깐 고민하는 듯 연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세요. 정말요? 네, 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창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소희가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호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소희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는 월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소희는 차 안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팀장님? 소희예요. 소희야. 어떻게 됐어? 미끼 물었어요. 25억짜리 큰 곡이에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습니다. 25억? 확실해? 네,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서 돈 냄새가 확실해요. 월요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주말 동안 급하게 세팅해야겠네. 네, 이번엔 완벽하게 해야 해요. 규모가 크니까. 소희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겠어. 바로 팀 소집할게. 토요일 밤 11시 강남구 한 건물 지하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직의 리더인 김 팀장을 중심으로 6명이 둘러앉았어요. 이번 타겟은 특급이다. 25억 보유한 은행 출신이야.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후까지 완벽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해.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인테리어 담당인 박 실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협력 업체들이 다 대기 중이에요. 서류 위조는? 허가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다 준비됐어요. 문서 담당자가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연기자들 캐스팅은? 건설업체 대표랑 회계사 역할, 베테랑들로 섭외했어요. 소희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 일요일 새벽 2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이 분주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야간 작업에 들어갔어요. 벽지부터 바꿔야 해요. 고급스럽게. 골프장 조감도는 여기 벽면에. 회의실 테이블은 더 큰 걸로 교체. 박 실장이 현장을 지휘하며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서 위조팀은 24시간 작업에 돌입했어요. 제주도 골프장 건설 허가서 완료. 토지 등기부등본도 끝. 재무계획서는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정교한 서류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 연기자들이 사무실에 모였어요. 건설업체 대표 역할의 박성민과 회계사 역할의 최영수였습니다. 이번 타겟은 은행 출신이라서 까다로울 거야. 소희가 대본을 나눠주며 설명했어요. 전문 용어 틀리면 바로 들켜. 걱정 마. 우리 경력이 몇 년인데. 박성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회계 쪽은 제가 완벽하게 할게요. 최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요일 밤 10시 사무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김 팀장이 전체를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네. 진짜 골프 리조트 회사 같아. 벽면에 골프장 조감도, 고급 가구들, 그리고 전문적인 분위기까지. 내일 오후 2시 전에 다들 자리 잡고 있어. 김 팀장이 최종 지시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이번이 대박이야. 월요일 아침 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소희 씨 사무실을 볼 수 있겠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소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했어? 네, 완벽합니다. 연기자들 도착했고 30분 전에 와서 대기 중이에요. 소희가 시계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다. 오후 1시 30분 창호는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테헤란로를 걸으며 건물을 찾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12층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2시 10분에 등장. 최 회계사님은 2시 20분에.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희가 연기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정각 창호가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에는 대형 액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어요. 제주도 해안가 골프장의 아름다운 조감도, 강원도 평창의 설원 속 리조트 전경, 그리고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골프 코스 설계도까지 각각의 그림 아래에는 제주 시니어 골프 리조트 1호점, 평창 힐사이드 리조트 2호점 같은 금박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네. 창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1205 문 앞에 도착한 창호는 문 옆 벽면에 부착된 회사 소개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니어 골프 앤드 리조트 기획 설립 2019년 자본금 50억 원 직원 수 23명.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골프장 건설업 면허 제2019-서울 847호라는 면허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창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장 높이가 4m는 되어 보이는 넓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정면 벽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모니터에서는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골프장 영상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좌측 벽면에는 전국 5개 시니어 리조트 건설 계획도라는 제목 아래 한반도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각 지역마다 LED 조명이 반짝이며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는 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뒤로는 직원 5명이 바쁘게 업무를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건설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소희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창호를 맞았습니다.
연습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창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감사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소희가 창호를 안내하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도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시공 파트너사라는 제목 아래 유명 건설사들의 로고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한국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대형 건설사들이었어요. 반대편 벽면에는 투자 파트너 섹션이 있었는데 여러 증권사와 투자회사들의 로고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사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군요. 창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네, 이 사업의 전망을 보고 너도 나도 참여하고 싶어 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창호는 또 한 번 압도됐어요. 20명은 앉을 수 있는 대형 회의 테이블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면에는 70인치 대형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각 지역별 공사 진행률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주도 1호점 85%, 평창 2호점 23%, 안동 3호점 12%. 벌써 이렇게 많이 진행됐군요. 창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제주도는 내년 봄 오픈 예정이에요. 소희가 설명하며 회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편 사무실 한쪽에서 박성민과 최영수는 창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대박이네. 완전히 넘어갔어. 박성민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25억 확정이다. 최영수도 미소를 감추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전국 지도가 붙어 있고 5개 지역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건설할 시니어 전용 리조트 위치예요. 소희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경북 안동, 전남 여수, 그리고 부산. 각 위치마다 예상 완공 시기와 규모가 자세히 표기되어 있었어요. 총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호가 전문가다운 질문을 했어요. 전체 500억 원 규모입니다. 소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창호가 감탄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대한건설산업 상무이사 박성민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창호가 일어서서 악수했어요. 박성민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어서 정말 건설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연기자이지만 철저히 역할에 몰입해 있었어요. 10분 후 최영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서 전형적인 회계사 스타일이었어요. 한국공인회계사법인 최영수 이사입니다. 최영수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재무관리와 투자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창호는 두 사람의 전문적인 모습에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됐어요. 이런 규모의 사무실에서 이런 전문가들과 일하는 소희가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소희가 리모컨을 들고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고 창호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견학을 마친 다음 주 소희는 창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창호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양평 리조트에서 만날까요?
골프 연습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조트요? 창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려는 리조트가 있어서 직접 가봐야 하거든요. 전문가 눈으로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창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양평의 고급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창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소희가 꿈에 부푼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리조트를 둘러본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분위기 있는 조명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평소보다 더 깊고 진솔했습니다. 창호 씨는 정말 믿음직한 분이에요. 소희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오늘 조언해 주신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쁘네요. 창호가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혹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소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한테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창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그냥 여기서 하룻밤 머물다 가면 어떨까요? 창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우리 둘 다 어른인데요.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리조트의 조용한 침실에서 두 사람은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창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런 든든한 남자를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창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공허했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니 꿈만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소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소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창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물론이죠. 강남에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강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소희는 창호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매일이 행복해요. 창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주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호텔에서. 소희는 매번 창호를 남자로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창호는 점점 소희에게 빠져들어갔어요. 이성적인 판단력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창호는 소희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연습장에서도 집에서도 오직 소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어. 창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창호는 소희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때 소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호는 그녀의 심각한 어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창호는 강남의 카페에서 소희를 기다렸어요.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소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 소희 씨, 무슨 일이에요?
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호 씨, 정말 큰일이 났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핵심 투자자 중 한 분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에요. 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소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이미 제주도 부지 계약도 했고 건설사와 계약도 마쳤는데 위약금만 10억 원 넘게 물어야 해요. 창호는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중한 여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도 제 개인 재산을 모두 투자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창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간 함께 보낸 달콤한 시간들, 그녀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인정. 소희 씨, 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가 고개를 들어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25억. 제가 투자할 수 있어요. 창호의 말에 소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창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에요. 창호 씨 전 재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창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달콤한 기억들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소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결심했어요. 우리 함께 성공해요. 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창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송금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요? 은행에서 거액 이체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창호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았어요. 25억 원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님, 그 정도 금액은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에 처리 가능하실 거예요. 승인 신청을 마친 창호는 소희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에 송금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기뻐서 떨렸어요. 그날 밤 소희는 창호를 호텔로 불러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소희가 창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행복해요. 창호는 그녀의 품에서 모든 걱정과 의심을 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창호는 은행에서 25억 원을 송금했어요. 컴퓨터 화면의 잔액이 0으로 바뀌는 순간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지만 곧 소희와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창호가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해요. 일주일 후에 첫 수익금 드릴게요. 소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소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4일째 되는 날 창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창호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연락이 두절된 지 5일째가 되던 화요일 오전, 창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운 그는 새벽부터
소희의 전화번호를 계속 눌러봤어요.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 메시지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창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한 달간의 달콤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양평 리조트에서의 첫날 밤, 강남 호텔에서 보낸 뜨거운 시간들, 그리고 모텔에서 나눈 사랑의 속삭임들. 뭔가 이상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창호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한편 그 시각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소희는 팀원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25억 대박이었지. 이번엔 정말 큰 거 했네. 김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혜, 너 연기 진짜 예술이었어. 팀원들이 소희를 칭찬했어요. 특히 침대에서 연기하는 거 봐라. 완전 프로야. 은행 출신이라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몇 번 자고 나니까 완전 바보 됐더라. 소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외로운 중년 남자들은 다 비슷해. 몸으로 한 번만 꼬시면 끝이야.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래도 한 달 동안 모텔 드나드느라 고생했다. 25억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쨌든 수고했어. 김 팀장이 소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창호의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창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을 바라보며 소희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손을 잡았던 양평 리조트, 처음 입맞춤을 나눈 강남 호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소희가 나를 속일 리 없어.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1시 30분 창호는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12층 복도에 도착한 순간 창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벽면에 걸려있던 골프장 조감도와 설계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창호가 당황하며 1205호 문 앞으로 향했어요. 문패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골프 앤드 리조트 기획 대신 대한무역상사라는 전혀 다른 회사명이 붙어 있었어요. 뭐지? 이사를 간 건가? 창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원래 골프 기획회사가 있었는데요. 문을 연 중년 남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골프 기획회사요? 저희가 이 사무실 쓴 지 6개월 됐는데요. 창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6개월이요? 그럴 리가. 저 한 달 전까지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혹시 다른 층 잘못 오신 건 아닐까요? 창호는 급하게 1층 관리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 아저씨, 12층 1205호에 박소혜 씨가 운영하던 회사 있었잖아요. 박소희요? 관리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만났는데. 창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관리소 직원의 확신에 찬 말에 창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창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박 대표랑 최 회계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성민의 번호를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영수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호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기구나.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희와의 달콤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럼 그때 침대에서도, 모텔에서도 다 연기였단 말이야? 창호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후 3시 창호는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창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거실 곳곳에 있던 소희와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양평에서 찍은 사진, 모텔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그녀가 준 시계. 다 거짓말이었어. 침대에서도 다 연기였다고. 창호가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오후 6시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빠가 바보짓을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혜 씨한테 25억을 다 줬는데 사기를 당했어.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강동구 아파트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25억을? 민수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일어섰어요. 아내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전화 너머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제가 지금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민수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1시간 후 민수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초췌한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앉혔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창호는 소희와 만난 순간부터 25억 원을 송금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어요. 특히 그녀와의 신체적 관계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창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범인을 잡아야죠. 다음 날 오전 창호와 민수는 강동경찰서를 찾았어요. 금융범죄수사팀의 김영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하셨다고요? 네. 박소희라는 여성한테.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영사는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여성의 실명은 최지연입니다. 화면에는 소희의 사진과 함께 여러 개의 가명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상습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자예요. 창호는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송금하신 25억 원은 되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사의 말에 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에 돌아온 창호는 거실에 흩어진 소희와의 추억들을 바라봤어요. 다 가짜였어. 침대에서도 다 연기였다고. 그날 밤 창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민수의 메시지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반드시 복수해야 돼. 창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을 때 창호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설 탐정을 찾아가자.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내서 응징해야겠어. 창호의 눈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과 민수는 사설 탐정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켠 민수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 금융 사기, 로맨스 스캠. 화면에 수십 개의 탐정 사무소 홈페이지들이 떠올랐지만 어느 곳이 믿을 만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실력 있는 탐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창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숫자와 서류만 다뤄온 그에게 이런 일은 완전히 낯선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설사 탐정을 찾는다고 해도 뭘 조사하라고 할까? 창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진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박소희라는 가명, 사라진 전화번호, 그리고 이미 비어버린 가짜 사무실. 최지연이라는 실명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증거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더 찾아낼 수 있겠어요? 창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25억 원이라는 거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범인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후였어요.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으니까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 CCTV라도 남아있나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보관하고 있을까? 두 사람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모두 막막했어요. 범죄 조직은 전문가들이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송금한 계좌 번호는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이미 조사했는데 여러 차례 이체를 거쳐서 추적이 어렵다고 했잖아. 창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럼 양평 리조트는?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가명으로 등록했을 텐데. 민수도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강남 호텔이나 모텔들도 마찬가지고요. 창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복수하겠다는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완전히 다른 세계네. 저도 마케팅은 잘 알지만 범죄 수사는 완전히 문외한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분명히 복수를 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창호가 주먹을 쥐며 다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호와 민수는 강남구에 위치한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평점이 높았던 이강수 탐정사무소였어요. 30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금융 사기 사건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라는 소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이강수 소장이 그들을 맞았어요.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매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하셨다고요? 강수는 창호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지연이라. 그 여자 정말 악질이죠. 아시는 분인가요? 창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치밀해서 잡기가 어렵죠. 강수가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피해자만 해도 지금까지 확인된 게 15명 정도 되고 피해 규모는 200억 원에 달해요. 창호는 자신이 그 거대한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쉽지 않아요. 이들은 전문 조직이거든요. 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활동 지역을 3-4개월마다 바꾸고 신분도 계속 바꿔요. 창호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창호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터득한 금융 시스템의 특성이었어요. 잠깐만요. 거액 송금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수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25억 원 같은 거액을 송금하려면 본점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루가 걸리죠. 창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럼 만약 전국은행에서 20억 원 이상 특별 송금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받는다면? 강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범인들이 다음 범죄를 저지를 때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들의 수법은 항상 비슷할 거예요. 창호가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어떻게 받죠? 개인이 은행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는데. 민수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강수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오전 강수와 창호는 강동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을 찾았습니다. 김 형사는 창호의 아이디어를 듣고 감탄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김 형사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금융감독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상습 로맨스 스캠 수사 관련 금융기관 협조 요청이 승인됐습니다. 김 형사가 기뻐하며 전화했어요.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 20억 원 이상 특별 송금 승인 신청 시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했어요. 창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전국적인 감시망으로 구축되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부산의 한 펜션에서 최지연과 그의 팀원들은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25억 대박 터뜨린 기념으로 한 달 정도 쉬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까? 김 팀장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할까? 대전이 어때? 거기는 아직 안 해봤잖아. 소희가 제안했어요. 좋아. 그럼 대전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가자. 그들은 창호의 복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원 하나은행에서 20억 원 규모 특별 송금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급하게 창호와 강수에게 연락했어요. 세 사람은 즉시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청자를 만나본 결과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건이었어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창호가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이런 일도 있죠. 강수가 위로했어요. 한 달 후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에서 20억 원 규모의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확인 결과 합법적인 사업 투자건이었어요. 창호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끈질기게 기다려야 해요. 김 형사가 창호를 격려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강수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요. 최지연의 공범들을 추적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수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짜 건설업체 대표와 회계사 역할을 한 사람들, 이들은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 배우요? 네, 범죄 조직에 고용되어 전문적으로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창호는 그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또한 강수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모임을 만들었어요. 총 1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 규모는 총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쳐야 해요. 피해자 모임에서 창호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2달의 긴 기다림이 이어졌어요. 창호는 매일 김영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타날까? 창호가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타날 거예요. 저런 욕심 많은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2달 후 어느 금요일 아침 김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창호 씨, 떴어요. 뭐가요? 창호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대전 우리은행에서 22억 원 규모 특별 송금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창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자는 김철수라는 60대 남성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최종 이체 예정이래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요. 30분 후 창호와 강수, 김영사는 급히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사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김철수 씨를 미리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해요. 그분이 협조해 주실까요? 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오후 12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세 사람은 김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주소지 근처였습니다. 12시 10분 60대 후반의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김철수 님이시죠? 강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김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김영사가 경찰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서 네 사람이 앉았어요. 김영사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소희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아시나요? 창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똑같이 속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가 의아해했어요. 창호는 자신이 당한 사기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의 만남, 가짜 사무실, 양평 리조트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25억 원의 피해까지. 김철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소희 씨가 저한테 한 말들도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네, 모두 거짓이었어요. 창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김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니에요. 소희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강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최지연의 여러 신분증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박소희, 이미란, 김지수, 최은영.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상습 로맨스 스캠 범죄자예요. 지금까지 1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총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해요. 김철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송금하려던 22억 원도 네, 모두 사라질 돈이에요. 김영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한참 동안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저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김철수님, 저희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창호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사무실에 가세요. 하지만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저희가 들이닥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강수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김철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여자를 꼭 잡아야 해요. 김영사가 작은 마이크를 꺼냈어요. 이걸 옷 안쪽에 부착해 주세요. 저희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이체 직전까지만 연기하시고 절대 실제로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창호가 당부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철수가 마이크를 옷 안쪽에 달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1시 50분, 김철수는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창호와 강수, 김영사는 근처 건물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님 들리시나요? 김영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려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럼 지금 올라가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요. 김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한 시니어 투자 기획이라는 간판이 걸린 805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철수를 맞았어요. 오늘도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 차림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기다렸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창호에게 들렸습니다. 창호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송금하고 나면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소희가 김철수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면 되는 건가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소희가 회의실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로그인해 주세요. 김철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계좌번호는 여기에요. 소희가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22억 원. 정말 큰 돈이네요. 김철수가 송금 금액을 입력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3억 원 수익금까지 드릴게요. 소희가 김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김철수의 손가락이 이체 확인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소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때다. 김영사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바로 그 순간 콰르르르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과 창호와 강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꼼짝 마. 김영사가 경찰 수갑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창호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창호? 오랜만이야, 소희야. 아니, 최지연이라고 해야 하나? 창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순간 컴퓨터를 끄고 도망가려 했지만 강수가 재빨리 팔을 붙잡았어요. 최지연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놔주세요. 소희가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소희는 창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네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창호가 냉소하며 대답했습니다. 25억 원으로 만족했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니까. 김철수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이요? 소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요? 그냥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창호도 자신이 들었던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창호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수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이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2억 원.
정말 간발의 차이였네요. 소희는 수갑에 묶인 채로 창호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한 달 동안 즐겼잖아요. 양평에서, 모텔에서, 다 좋아했으면서. 입 닥쳐. 창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이제 알아. 김영사가 소희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창호가 말했어요. 나머지 놈들은 어디 있어? 누구요? 소희가 모른 척했어요. 김 팀장이랑 다른 조직원들 말이야. 모르겠어요. 소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김 팀장과 다른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고 자신의 25억 원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자. 창호가 끌려가는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소희는 완강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지연 협조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김영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만 저었어요. 저는 박소희예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호가 조사실 밖에서 답답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끝까지 시침이 떼겠네요. 보통 이런 전문 사기꾼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아요. 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영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김영사입니다. 형사님, 대전 사무실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색하던 경찰관의 목소리였어요. 가짜 서류들이랑 함께 조직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찾았어요. 창호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정말요? 30분 후 현장에서 가져온 증거품들이 조사실 테이블에 펼쳐졌어요. 정교하게 위조된 사업 계획서, 가짜 허가증들, 그리고 검은색 수첩. 김영사가 수첩을 펼치자 여러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나타났어요. 김태현 팀장, 박성민, 최영수, 이준호. 창호가 그 이름들을 보며 말했어요. 박성민이랑 최영수는 저한테 건설업체 대표랑 회계사 행세했던 놈들이에요. 강수가 즉시 전화번호들을 추적 의뢰했어요. 통신사의 위치 추적 요청하겠습니다. 한편 부산의 한 펜션에서 김태현과 조직원들은 소희의 체포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소희가 잡혔다고? 김태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전 뉴스에 나왔어요. 로맨스 스캠 현행범 체포. 박성민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빨리 튀어야 해요. 최영수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우리 얘기 안 할까? 걔는 입 무거우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흩어지자. 김태현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 달 정도 숨어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첩을 통해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됐다는 걸 몰랐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의 추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현의 휴대폰 위치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어요.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는 신호가 끊어졌어요. 휴대폰을 버렸거나 전원을 껐겠네요. 김영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창호는 조급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놓친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강수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소희가 창호로부터 받은 25억 원이 총 12개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게 돈 세탁을 했네요. 김영사가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7억 원 정도가 김태현 명의 계좌에 들어갔어요. 창호가 그 금액을 듣고 분노했어요. 겨우 7억 원?
나머지 18억 원은 어디 갔어? 다른 조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창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지만 7억 원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었어요. 김태현을 꼭 잡아야 해요. 그때 조사실로 급히 들어온 경찰관이 말했어요. 김태현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정말요? 창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네, 필리핀행 항공기 탑승 직전이었어요. 30분 후 김태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현, 지난 5년간 조직적으로 로맨스 스캠을 저질렀죠? 김 형사가 신문을 시작했어요. 김태현도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가 조사실에 들어오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민창호군요. 김태현이 창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25억 원 어디 갔어요? 창호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김태현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윗선이 있어요. 윗선이요? 우리는 말단 실행 조직이고 실제 기획하고 지시하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창호와 김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10-20% 정도만 줘요. 그 조직이 누구인데요? 김 형사가 추궁했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중간 단계를 거쳐서 지시받았거든요. 김태현의 증언으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된 창호의 여정이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결국 되찾을 수 없다는 건가요? 창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수가 창호를 격려했어요. 김태현 계좌의 7억 원은 일단 동결시켜 놓았으니까 그것부터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윗선 조직까지 잡으면 나머지 돈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 형사가 덧붙였어요. 창호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단 한 푼이라도 더 찾을 때까지. 그의 복수는 이제 더 큰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창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사건이 전국적인 금융사기 조직을 해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달 후 강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지연 박소희은 사기죄로 징역 8년, 김태현은 조직범죄 가중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창호는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법원이 동결시킨 김태현의 계좌에서 7억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18억 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7억 원이라도 되찾은 게 다행이에요. 민수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김 형사가 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창호 씨,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감사해요, 형사님. 하지만 김 형사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배후 조직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김태현 증언으로 볼 때 이들보다 훨씬 큰 조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창호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8억 원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창호는 집에서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소희에게 속아 25억 원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부터 복수를 다짐했던 분노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을 잡아낸 성취감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네. 하지만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졌어요.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창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같은 배후 조직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5건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창호는 그 말을 듣고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당한 사기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범죄의 일부였다는 것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총 500억 원이 넘어요. 창호는 그 규모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25억 원이 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창호 씨, 강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잡으려면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해요. 어떤 뜻인가요? 전국 피해자 연합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창호는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뭉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번째 피해자 모임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창호와 비슷한 중년 남성들이었고 각자 억대의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온 박영철입니다. 15억 원 피해를 입었어요. 대구에서 온 이성민입니다. 20억 원. 광주 김동호 12억 원. 하나씩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창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신고자 민창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혼자서는 25억 원 중 7억 원밖에 못 찾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배후 조직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박영철이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그래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전국 금융사기 피해자 연합회가 정식으로 결성됐어요. 회장에는 창호가 추대됐습니다.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창호의 다짐에 모든 참가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창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에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속아 절망하던 나약한 은퇴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연합회가 결성된 지 한 달 후 창호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호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부산 지부 박영철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MBC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고요. 창호는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KBS 9시 뉴스에 창호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저 같은 피해자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워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 피해자 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자가 하루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가입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창호. 그가 창호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이 녀석 때문에
매출이 30% 떨어졌군. 그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 지역의 수익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지역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 회장입니다. 네, 회장님. 민창호라는 놈 때문에 우리 조직이 위험해지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적인 제거는 안 돼. 너무 유명해졌어. 조 회장이라 불리는 남성이 차분히 말했어요. 대신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해. 내부에서요? 연합회에 우리 사람을 침투시켜. 안에서부터 분열시키는 거야. 2주 후 피해자 연합회에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최민호입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20억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호가 그의 사연을 들으며 동정심을 느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창호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최민호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어요. 회의에서도 열심히 발언하고 다른 회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최민호의 발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창호님, 언론 출연이 너무 잦은 것 아닌가요? 어느 날 회의에서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방송국에서 출연료 같은 걸 주지는 않나요? 출연료요? 그런 건 안 받아요. 창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다른 회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심스러운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연합회장, 언론 출연으로 돈 벌고 있나? 민창호, 진짜 피해자인지 의심스러워. 연합회 후원금 사용 내역 공개하라. 창호는 이런 글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창호님, 정말 방송국에서 돈 안 받으신 거 맞아요? 대구 지부 이성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어요. 창호가 분명히 대답했지만 회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럼 왜 자꾸 그런 소문이 나는 거죠? 광주 지부 김동호도 의심스러워했어요. 소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호가 억울해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어요. 한편 조 회장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론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일주일 후 한 인터넷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피해자 연합회장 민창호, 과거 은행원 시절 대출 특혜 의혹.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 부정 대출 도와줘. 본인도 특혜 대출로 부동산 투자.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본 창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급하게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 기자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언론에서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창호, 피해자 행세하며 동정심 장사, 연합회 후원금 수십억 원, 사용처 불투명, 가족들도 금융업계 종사, 유착 의혹. 창호는 하루 만에 가해자로 몰렸어요. 피해자 연합회 단체 채팅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창호님,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속은 건가요? 연합회 나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회원 절반이 탈퇴했어요. 창호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호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뭘 위해 싸운 건지 모르겠어. 그날 밤 창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소희에게 당했을 때는 단순히 돈을 잃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정의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건가? 창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결국 권력과 돈이 이기는 건 아닐까? 한 달 전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찼던 창호는 이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반격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창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을 때 그는 아직 몰랐어요. 6개월 후 대선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싸움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달 전 25억 원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달콤한 미소의 소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었던 민창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개인의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수백 명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소희와 김태현을 잡고 7억 원을 되찾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조종해온 진짜 거물.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8억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국 피해자들의 희망이 된 창호는 더 큰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흑막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적, 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민창호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즌2에서 더욱 치밀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법이다. 하지만 정의는 뜨거워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